우리 여기까지 상황을 본다면 제주도가 전략적인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건 금방 아닙니다. 태평양 시대의 메카 같은 점. 제주가 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해주시는 분들 나도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주 바당에 대해서, 바다가 아니죠, 바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제주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적 접근이라거나 관광적 수요 증대니 또 글로벌적 자유도시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1세기의 패러다임으로서 바다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제주도사에서는 얘기가 되면서도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아주 이상한 노랫가락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조밈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 제목이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섬 사람들은 사실은 말을 할 때는 섬이 갖고 있는 미래적, 현실적 잠재력을 얘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바다가 육지였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예를 들어서 보통 때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왕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섬이란 인식이 전혀 안 들어요. 제주도 살아도 사실. 그런데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모든 비행기와 모든 배가 끊겨서 교통이 두절됐을 때, 또 그럴 때 마침 위급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집안에 소홀이나 이럴 쪽에 중요한 무슨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게 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럽니다. 제주도는 역시 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주 섬 얘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제주 사람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는데 사실은 제주도는 하산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 섬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青강섬이고 하나는 화산섬, 볼케이노즈. 자, 우리나라 전라도에도 섬이 좋은 섬들이 많습니다. 세계 섬의 반열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산섬이 가장 중요한 섬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은 굉장히 각별하기 때문에 하와이라거나 자바섬이라거나 뉴칼레도니아라거나 이런 볼케이노들은 섬의 반열에서는 조금 많이 다르게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만 해도, 독도만 하더라도 주변 수심이 깊은 데는 무려 2000m까지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제주민 스스로가 제주도가 지질학적 장기 지속과 제주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많은 지질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 유네스코의 지오파크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제주도는 사실 태평양 하상권에서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산 불의 꼬리에서 완벽히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동해 쪽에 가까운 백두산이라거나 또는 성인봉, 독도라거나 또 울릉도라거나 이 벨트가 사실은 다 화산 벨트입니다. 그리고 저쪽 북부로 올라오면 사할린 쪽으로 해서 캄차카까지. 캄차카를 가보니까 실제로 막 그냥 불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주도는 이러한 하산도로서의 환태평양 화산권에 위치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러한 것을 전략적 가치로 살 때 산다는 거죠. 세계 활화산을 중심으로 한, 또 소위 그 화산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고 하산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조직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은 섬을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너무 이 모든 섬과 비슷하게 자기 스스로를 그동안 이렇게 다운해서 이렇게 낮춰서
됐던 것은 아닌가. 다시 얘기하면 제주도 분들이 하산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덜 부각시켜 왔다고 저는 비판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의 섬이 된 거죠. 뭐 제주도가 돌의 섬이라는 건 다 알고 돌문화공원도 또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축 재료라거나 또 돌담이라거나 얼마나 중요해요. 실제로 제주도는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자연 풍토는 이 하와이의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됩니다. 하와이 원주민 하나가 그린 건데 위에는 펠레 여신, 불의 신입니다. 자, 이 여신의 머리에는 화산이 있고, 자 밑에는 자기들이 타고 온 대항해의 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고, 바다와 하산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좀 이해되죠? 이게 뭐냐면 하와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그 우주적 체계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와 화산이라고 하는 저 드라마틱한 저 순간. 자, 이것은 물론 제주도는 지금 현재는 화산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자원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미래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넘친다. 하와이에서 우린 좋은 사례를 봐야 된다. 제주도는 또한 바람의 섬입니다. 제주도 정도는 소위 사이즈, 이 규모의 경제학이 가능한 섬입니다. 자, 동북아시아에서 규모가 제법 큰 섬이 뭐예요? 오키나와, 제주도, 대만입니다. 세 개밖에 없어. 대만이야 사실 좋은 섬이지만 중국들에게 너무 붙어 있고, 그나마 복판에 있는 거는 이제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는 좀 남쪽에 있고, 그렇게 보시면 중간 복판에 있는 건 제주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 사이즈의 섬들은 바람에 의해서 배를 타고 대항해를 했던 겁니다. 자, 제주도는 대항해 전통이 사라졌어요. 제주도 배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태우를 얘기합니다. 태우 가지고 해녀들이 뭐 미역도 캐고 또 그랬죠. 뭐 감태도 올리고. 그렇지만 이 태우 갖고 그러바를 뛴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작동이 되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말을 싣고 갔잖아요. 말을 30피씩 싣고 갔다고. 지휘성 30마리 정도 50마리 태우려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게시TV 이 강당 정도 크기의 공간이 있어야지만 싣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주도에 그러한 과거의 배를 타고 대항해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사라진 상태라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대항해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항해는 바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The Road of Wind입니다. 단순하게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 아니라 이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을 이용해서 대규모 항해가 가능했던 강력한 해양력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 계속 하와이를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섬이지만 여기는 독립섬이에요. 독립된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최고의 왕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별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별. 옛날에 대항해는 모든 게 별을 통해서 갑니다. 별을 통해서 점도 치고 모든 게 별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 고려사의 마지막에 탐나 왕국이 멸망했죠. 그랬을 때 고려사에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왕자가 성주 왕자라고 그러죠. 성주 왕자. 성주가 뭐예요? 별성자를 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주는 틀림없이 별을 간축하는 사람이었다. 제주도의 탐나 왕국의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그 항해 기술을 아는, 다시 얘기하면 별을 안다는 얘기는 항해 기술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 별을 아는
지식적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이 왕족이었다. 그래서 성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별들, 이 별을 통해서 대항해력, 문명적 패러다임을 읽어내는 정도의 역사적 상상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충분히 관광 자원이라거나 또 제주민들이 갖고 있는 스케일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미래 비전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미래 비전이 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몇 푼 더 벌어보자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꿈과 로망을 심어주고 꿈을 실어주고 비전을 실어줘서 그것이 돈이 됐건 학력이 됐건 그냥 행복한 복지가 됐건 우리는 비전을 조금 더 크게 더 넓게, 그래서 우리는 미래 비전의 가치를 자본주의적 돈의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평온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몽골의 세계경영 체제라거나 청나라거나 테오리의 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글로벌적 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멜 스스로가 엄청난 콘텐츠입니다. 어떤 만 명이 알린 것보다 제주를 정확히 알립니다. 자, 섬으로서의 제주 인문분들은 우리는 탐나의 몽골의 섬을, 탐나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 몽고가 탐나 총감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물러갔어요. 쫓겨갔는데 마지막 단계에 최영 장군이 나타나죠. 최영 장군이 이제 많은 군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르메스도 전투를 벌이고 말이야. 샛별 오르메스 전투했죠.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제주도의 이 섬이라고 하는 건 몽고가 갖고 있는 잠치 시스템의 일환이었던 거야. 잠치. 자, 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로. 그 잠치라고 하는 몽고 말이 도로를 얘기하는 거야. 역마 시스템이야. 그래서 몽고에 지배되는 모든 공간에 일주일이면 파발이 왔다는 거예요. 몽고 제국을 경영했던 거예요. 자, 근데 몽고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초원의 나라라고 자꾸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초원이 바다라고. 참고로 제가 초이발산에서 초이발산 벌판을 집차로 대장정을 한번 가봤어요. 끝없이 초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텐트를 쳤는데 별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이 몽고 벌판은, 몽고의 초원은 또 하나의 바다구나. 바다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몽고 사람들은 그런 정신 가지고 해양을 키웠다고. 원나라 때 가장 발전한 것이 바로 원나라의 세계 글로벌 해양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가 보르네오를 처음 쳐들어갔고, 끊임없이 배를 몰고서 강화도를 치려고 했고, 탐나 총관부를 경영했고, 이것은 얘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 전략이 있었고, 그 글로벌 전략에서 탐나 총관부로서 제주섬이 목장으로 주목됐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단순하게 몽고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 침략했나 이런 식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 체제의 일환으로서 제주도가 딱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이 대목들을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은 계속 육지에 복속돼 있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바로 몽골의 세계경영 체제라거나 탐나라거나 테오리의 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글로벌적 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섬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신화도 체계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식의 항파두리 성도 좀 남아 있죠. 항파두리 성도 남아 있고, 또 일본에 가 보면
그저 그림들이 있죠. 그 당시 몽골군들이 왔던 아주 그냥 무서웠어. 몽골군들이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태오리고사도 남아 있죠.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성당의 태오리고사 같은 거, 목동고사 이런 것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당시 대목장 시대의 추억이 민속적 편린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제주 비전이 어떻게 되냐? 바로 제주 비전은 잠시 같은 글로벌 해양 체제의 해양 문명사적 시스템을 그 역사적 상상력을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늘 얘기합니다. 제주도의 국립해양박물관이 하나 유치되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제주도에 왜 제주도민들의 역사를 담고 제주도의 문명사와 제주도의 해외 개척과 제주의 바다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박물관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전 기대합니다. 제주도는 또 사실 이러다 보니까 장두의 섬입니다. 탐라 독립운동사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 자치성, 그 특별자치도가 된 것도 그렇게 된 거죠. 제주 섬이 육지에 복속된 거냐, 정말 자치도로서 자치적 삶을 꾸려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주도의 장도들의 운동하고 연결됐다는 거죠. 자, 이재순환 같은 거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때 이제부터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꽤 오래됐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특별자치도의 문제를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미래적 비전을 연구를 하고 하와이라거나 외국의 선진적 사례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재수나 이런 사람들이 뛰었던 대정의 벌판이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알트르 비행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주민들한테는 역사적으로 미래 비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사실은 표류의 섬이었습니다. 이 표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몇 명이 죽고 사냐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표류는 사실 우연과 필연의 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이 바다가 이게 굉장히 거칠어요. 제주 역사를 유심히 보면 왜구들이 좀 덜 찾아왔어요. 여기는. 내가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뭐 찾아 먹을 게 좀 덜한 것도 있어요. 여기 뭐 쌀도 없고 그러니까 뺏어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지만 그거 못지않게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접근이. 배가 들어올 때 깨지거든. 이게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로 또 심지어는 필리핀으로 심지어는 저쪽 밑으로 내려갔다고. 표류기를 많이 썼어요. 체부의 표류기 같은 거. 자카르타에서 출발한 하멜이 일로 왔잖아요. 하멜이 와서 여기다 뭘 했어요? 하멜 표류기 썼잖아. 나중에 도망쳤지. 육지로 끌려갔다가. 그지만 표류가 일로 왔지. 겔파트라는 섬이 겔파트란 섬이라고 썼지. 그래가지고 하멜이 실제로 이 표류기를 남긴 것이 한국 조선 및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됐지. 그다음 우리는 하멜 스스로가 엄청난 콘텐츠라고. 어떤 만 명이 알린 것보다도 제주도를 정확히 알린 거예요. 또 제주 사람들이 채분이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썼던 이 표의록들이 강나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해양 문학으로서도 기록 문학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제주도는 여자의 섬입니다. 근데 이건 뭐 다소 제주도가 여자의 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은요 섬엔 다 여자가 강해요. 태평양은 다 목건제. 벚꽃도 없어요. 여자들이 꽉 잡아요. 어디 남자들이 폼을 잡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제 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포제가
제가 이제 집이 나부에 사는데 포제 갔더니 나부에 어떤 삼촌이 재밌는 얘기 해야 돼. 여자들 안 보니까 속시에 기분 좋다 그러더라고. 이 포제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끼리 그 평소에 여자들 눈치 보다가 오랜만에 남성 해방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못 들어오니까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상당히 포제를 어떻게 보는 사람들은 가부장적 제사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센 여성들한테 밀린 남성들이 그날 해방구로서 모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서번 대체로 여자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이 이렇게 지게를 지고 이제 물질 나오면 짊어 질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럼 보면 참 이렇게 물질을 도와주는 참 착한 남자로 보여지는데, 근데 계속 나도 어디 보니까 경운기가 떠나고 담배 피면서 소주 한 잔 먹어서 계속 삼촌들이 기다리더라고. 그러면서 왜 안 나오냐고 막 짜증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삼촌들이 들어가면 될 거 했더니 에이 그거 우리가 왜 들어가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나는 이상했습니다. 뭐 절대로 오해하지 마기 바랍니다. 또는 뭐 제주도에 육지는 첩제도라 하지만 여기는 조금각시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조금각시. 근데 그걸 갖다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 상당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전라남도 완도 같은 데는 형수 채취혼이 있다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산다고. 대신 조건이 또 옛날에 애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뭐 7남매 8남매 났어. 그 7남매를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복지 문제가 없었을 때 그 어촌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게 뭐 형수를 데리고 살고 싶어서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챙겨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이런 혼인제도 같은 것은 특수한 건데 이런 게 섬에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과거의 그런 풍습을 좀 더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깊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육지에 있는 첩제도와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은이 좀 또 물론 이제 정말 첩을 위한 첩제도의 종각시도 있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주도는 삼촌의 섬이죠. 자, 이 삼촌이 아니고 삼촌이란 건 다 아시겠죠. 뭐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나름을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게 삼촌이란 건 다 아십니다. 자, 이것은 결국 겐당사에서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겐당사에는 제주 미래 비전을 볼 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요새 뭐 선거운동도 이당 저당 겐당이 최고라며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것도 어려울 때 이 겐당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생활이 어렵거나 또 뭐 큰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위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복지 문제 더군다나 연금 제도 시스템도 약한 나라인데. 자, 근데 겐당 사회가 현대 사회는 안 맞는 것도 많지. 자, 여러분들은 미래 비전을 할 때 겹부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부조를 하는데 저는 육지식으로 합니다.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형제를 다 알아도 그냥 10만 원은 10만 원 봉투에다 딱 놓고 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겹부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겹부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문제가 자기 삶을 너무 옥죄는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떤 분은 그 달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주금만 2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더라고. 좀 뭔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제주의 미래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몇 푼의 돈을 버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존의 겐당과 삼촌의 사이에서 그걸 뛰어넘는 또 이런 미래 비전을 고민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금방 해결은 안 됩니다. 이건 어느 나라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제주도만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마십니다. 이건 어디나 그렇습니다. 마다가스카르도 굉장히 강하고 시칠리아도 완전히 강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사카 스루아치 시장이나 그 시장에 가보면 하루방이나 할망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일본 국적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너는 어느 사람이냐 그러면 대부분 나 일본이다 하지 않아요. 나 제주 사람 마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은 어디나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그 어디나 그런 이 아이덴티티가 아주 승화 발전해서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 섬의 발전을 저해하는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립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내올 때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에 진출한 16, 17세기 유럽인들이 늘 제주도를 지나갑니다. 제주도는 반드시 해야 돼 들어간다. 태평양으로 나간 섬으로서의 미래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제주의 글로벌 얘기입니다. 제주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딸려 있는 제주도냐, 마라도를 얘기할 때 한반도에 딸려 있는 저 막내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서울적 시각이지. 그런데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마라도는 저 한반도에서 태평양에 가장 먼저 진출한 섬이 되겠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지. 호주에 가보면 세계 지도가 어떻게 돼 있어? 호주가 위에 있지. 그거는 놓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사단법인이지만 아시아 퍼시픽 센터를 제주도에 만들었어요. 서울에도 안 만들고 내가 제주도에 간 게 한 지 오래됐지만 고향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주도 왜 만들었냐? 여기는 태평양에 나가 있는 복판에 제일 진출한 섬이 제주도잖아요. 서울 세종로 거리에서 무슨 바다를 얘기합니까? 바다는 제주도 마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다면 제주도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는 태평양의 일원으로 사고가 있냐. 늘 서울만 고민하는 거 혹시 아니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고민해달라. 자, 여기는 또 거꾸로 보면 서구 유럽 사람들이 한반도 및 제주도로 진입하는 노선이야. 길목이야. 그래서 하멜이 왔잖아. 그래서 서태평양에 진출한 16, 17세기 유럽인들이 늘 제주도를 지나가있다고. 제주도는 반드시 해야 돼 들어갔다고. 자, 이런 얘기들은 자 보세요. 육지 중심적 사고는 대륙에 붙어있는 섬이고 해양 중심적 사고는 북서태평양의 섬으로서의 태평양으로 나간 섬으로서의 미래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꿀 때 제주도를 보는 각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꿀 때. 자, 제주도는 보세요. 전통적 노선으로서는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만, 인도,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로 들어왔던 전통적 노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 17세기에 대항해 노선이 되면서는 일본에서 한반도에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마닐라에서 멕시코의 아카폴코까지 전기선이 벌써 15, 16세기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필리핀에서 광도까지 온다고. 하와이에서 광동선까지 백단 무역이 화이트 샌달이라고 하는 나무를 수입해 왔다고. 벌써 이면서 무역이 거래됐다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로 태평양 시대가 열렸을 때 전통적인 이런 길목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한반도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괌에 미군 해군 기지가 와 있잖아. 미군 공군 기지가 와 있고 우리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제주도가 전략적인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걸 금방 알게 되잖아요. 태평양 시대의 메카 같은 섬이라고. 좀 가치가 좀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좀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16, 17세기에 이미 벌써 포르투갈이 1510년에 등장하고 1550년도에 평화의 포르투갈 선박이 처음 들어와요. 자, 일본의 사스마 애들이 가고시마죠. 유학생들이 1553년도에 리스본에 이미 도착합니다.
1593년도에 임진왜란 때 세스페데스가 오죠. 그런데 1653년 대항해 시대에서 불과 100여 년 뒤에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한다는 거예요. 불과 100년 만에. 굉장히 빅 사건이에요. 글로벌적인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하멜이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이 오고 일본 애들이 국보로 모시는 게 이거죠. 남만은 포르투갈 쪽입니다. 남만 애들이 와가지고 흑인도 옵니다. 얘들이 도착합니다. 일본의 이 그림을 병풍을 국보로 칩니다. 국보 중에 국보죠. 굉장히 중요한 국보죠. 서양인들이 처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시간이 없지만 켈파토라고 하는 게 개뜹니다. 이 켈파토라는 게 많이 떠요. 아니, 켈파도가 혹시 가파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를 켈파토로 불렀다. 켈파토 전 세계 켈파토가 떴다고. 햇셀 케르치의 태평양지도 제주도가 뜹니다. 깨알같이 제주도가 반드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제주도가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한반도 밑에 제주도를 그려 넣었다고. 꼭 그렸어요. 그만큼 세계적 주목이 된 겁니다. 제주는 대항해 시대에 사실은 서구인의 시야적 범주는 한국보다는 일본과 중국이 제일 중요했어요. 또 제주도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낮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뺏어갈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측면이 가장 강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로 접근하자면 제주도 주변을 간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쿠르슈해우가 반드시 일로 지나갔잖아요. 쿠르슈해우. 가게시라도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제주도가 결국은 그런 속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좀 천시하고 해촌과 중상을 구분하고 물질을 천재하고 또 신유가 사상이 만연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The sea is history. 바다 자체가 역사입니다. 제주도는 섬 자체가 역사였고 또 제주 역시 바다 자체가 역사였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의 섬으로 됐는데 우리가 미래비전 나오면 늘 관광이 나와요. 근데 성관광의 특질을 분명히 하는 일. 아까 내가 물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인구압. 또 섬은 그 인구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섬의 적정한 규모에 적정한 자연 조건에 어느 정도의 인간들이 사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는 이 인구압이 섬의 모든 정책의 기준이 그거여야 되는 겁니다. 미래 기준이. 근데 그런 기준이 없는 거야. 1,000만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계산하는데 1,000만이 제주도의 삶의 조건에서 만든 건지. 자, 제주도가 앞으로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100만 도시가 제주도에 적합한 건지에 대한 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주는 느림의 섬이 유일하게 가능해요. 슬로 푸드가 제일 가능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잡아도 냉동시키지 않고 이동시킬 수 있는 최단거리가 가능한 여기라고. 육지는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슬로 푸드는 진짜 가능한데요. 또 제주도는 사실은 메밀밥이잖아요. 봉평. 이효석 작가가 메밀에서 봉평 메밀을 썼기 때문에 메밀꽃 핀무렵 때문에 강원도에 메밀이 알려졌지. 사실 이효석이가 여기 와서 소설 썼으면 제주도 이 메밀이 떴을 텐데. 그죠? 사실 메밀은 제주도지. 그런데 관광식당 가봐도 메밀 요리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메밀이가. 그건 뭔가 미래 비전을 메밀이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건강식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제주 사람들이 먹던 조 같은 거 사실 헐벗고 못 먹을 사람들이 먹었던 게 메밀, 조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지금은 최고의 에코적인 최고의 식품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즉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 비전의 상품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주도는 메밀의 섬, 이 얘기를 해주면 육지 사람들 대부분은 제주도에 메밀이 나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육지 중심 관광에서 이제 바다로 가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자 이제는 바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점 예나 같지 않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보고만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듭니다 요새. 그래서 이런 외국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워터프론트들을 굉장히, 이거 보세요. 스웨덴에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요트장이 이렇게 해서 잔디밭에 누워 있고, 이렇게 잔디밭 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영가 봐요. 누울 데가 하나도 없어. 등대 앞에는 이렇게 방석도 갖다 놓고 산지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대 애들 놀이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냥 뭐 커피도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계의 10대 사기극 중에 하나가 인어공주예요. 전 세계인들 끌고 가는데 가보면 2m는 커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 하나 올려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죠. 쉽게 얘기하면 저거 효과가 1년에 5조 효과를 하는데, 5조 관광 효과. 여러분 코펜하겐의 인어공주는 꼭 보고 싶다는 사람 많죠. 근데 가보면 실망해요. 실망하지만 저거 하나 가지고 바닷가에다 인어 한 마리 갖다 놓고 전 세계 장사하잖아요.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자, 크루즈. 그게 중요하죠. 바르셀로나. 크루즈항에 딱 들어오면 박물관 있잖아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족관부터 관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건입동에 딱 도착하는 순간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밖에 없어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떠나야 돼. 그죠? 거기서 방황하면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해양박물관 보세요. 뭐 이런 거. 또 뭐 바샤오 박물관, 또 여러분 알다시피 선박박물관부터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 보세요. 현대 미술관을 들어왔는데 노르웨이에 바닷가에 인공 모래밭을 만들어서 사람 즐기게 하고 미술관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영국 그리니치 박물관 보면 말이에요. 국립박물관에 The Sea is History, 딱 긴 얘기할 거 없어요. 바다가 역사다 딱 써 있어요. 관점이 달라요, 완전히. 책도 다양한 책이 나와요. 다양한 해양 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봐야 됩니다. 제도가 갖고 있는 이 청정해역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전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영국 그리니치 박물관의 The Sea is History, 바다 자체가 역사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섬 자체가 역사였고 또 제주 역시 바다 자체가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육지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우리들의 전환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의 논리 속에서 제주의 미래 비전이 우뚝우뚝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훨씬 더 바다를 많이 생각하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해녀도 지정하고 바다를 더 사랑하고 바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 세계를 다니는 해양 전문가로서 볼 때는 아직 유치원도 시작이 안 됐다 그렇게 봅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입니다. 그런 정도로 아직은 저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1세기의 미래 비전을 섬에서 찾고 바다에 찾아서 글로벌의 진정한 자치도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서 함께 나갑시다. 이거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